안녕하세요. 벌써 5번째 마지막 시간이네요. 반가우면서도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로 찍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반갑고 고맙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자, 5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전자기 현상과 빛에 대해서 짧게나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현대 물리의 입장에서도 자연의 근본적인 힘 중에 하나죠. 힘 4가지 중에서 하나가 만유인력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힘이 이제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건조한 날에 미끄럼 타면은 이게 플라스틱 미끄럼을 타면 이렇게 정전기 현상 때문에 머리카락이 뻗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일상에서도 여러 번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양이가 스티로폴에서 막 놀다 보면 이렇게 털에 이렇게 붙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번개가 치는 것도 그렇고 다 사실은 같은 현상입니다. 다르게 보이지만 그 탈레스 본 적 있죠? 우리가 뭐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하고 과학과 철학을 열었던 그 밀레터스 학파를 세운 탈레스, 호박, 송진이 굳은 것을 호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액세서리도 쓰이죠. 액세서리로 문지르면은 송진을 뭐 가죽이라든가 옷감에 문지르면은 서로 달라붙는 그런 현상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정전기 현상이었고요. 그 정전기 현상인데 금방 없어집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런 부분들 번개도 그렇고 금방 없어지죠. 우리가 뭐 빛을 이렇게 뭐 옷에다가 문질렀다가 해도 붙지만은 조금 있으면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정전기 현상이고요. 정전기는 그 조금 있으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호박을 그 옷에다가 이제 문질러서 서로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또 그런 현상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자석은 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천연적으로 우리가 뭐 자철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자석이 천연 자석이 있는 거죠. 그 천연적으로도 이렇게 자석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광물들이 있고, 이거는 좀 오랫동안 힘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자철석이라든가 뭐 철을 이렇게 뜨거운 온도에서 식히면서 자석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자석은 좀 오랫동안 힘을 유지할 수 있어서 나침반이라든가 이런 곳에 쓰였던 거죠. 물건을 이렇게 금속을 잡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군데 쓰이죠. 자, 우리가 이제 뭐 그 길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600년도, 그러니까 탈레스가 벌써 기원전 600년의 사람인데 2000년도 더 지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1600년이 되어서 이제 길버트가 전기, 자기 이런 연구를 갖다가 해서 용어도 이제 쓰고 그랬습니다. 길버트는 이제 대장간에서 그 뜨거운 새가 철이 식으면은 뭐 자석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뭐 그 책에 나오는 그 길버트 책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하나의 자석과 같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나침판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나침판에 그 있는 자석의 방향을 가지고 위치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1600년이면은 뉴턴의 프린키피아로서 그
그 만유인력이 나온 게 이제 1687년이고요.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것이 1543년이니까 코페르니쿠스 주장이 이미 좀 나온 지 한 50년, 60년 정도 지났을 텐데, 그래도 이 당시에는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하다못해 이제 1600년대 갈릴레오조차 지구가 태양주위를 돈다라고 얘기하지 말 것을 교황청으로부터 뭐 이렇게 압력을 받았으니까요. 1600년도에도 그랬는데, 이 길버트는 그 태양주위를 공전하고 있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생각을 믿기도 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어쨌든 상상적인 믿음이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서 근거에 충실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 전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가 없다가 갈바니가 그렇게 연구를 했고, 자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쿨롱이 보니까 그 전하를 한 곳에다 모을 수 있고, 그 모아진 전하를 가지고서 거리를 다르게 해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힘이 그 만유인력이랑 비슷하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에 비례하는 그런 전기력을 법칙을 발견했어요. 만유인력이랑 비슷하죠. 단지 만유인력에서는 질량이었는데 전하량에 대응되고, 또 상수 만유인력에서는 이제 그 중력 상수 G인데, 전기력에서는 뭐 좀 다른 상수 이 K값. 그래서 쿨롱이 이 법칙을 발표한 게 이제 1785년이고요. 그 K값은 작지 않습니다. 꽤 크고. 이제 중력 상수 G는 뭐 프린키피아에서 나온 겁니다. 프린키피아가 1687년도에 발표된 책이죠. 근데 중력 상수가 측정된 거는 오히려 그 쿨롱 상수보다도 더 뒤입니다. 1798년에 측정됐어요. 자, 크기를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중력 상수는 10의 마이너스 11승. 그러니까 100억 분의 1, 1000억 분의 1, 1000억 분의 1 정도니까 아주 작은 값이라서 측정하기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기력은 느낄 수 있지만은 그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 사이에 그 만유인력 이런 건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중력 상수가 하도 작아서. 정전기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쿨롱 상수가 커서 느낄 수가 있지만은, 캐벤디시가 어쨌든 뭐 아주 정교한 실험으로서 겨우 측정을 한 게 1798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볼타가 이탈리아의 물리학자인데, 그 전기는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서 사실 중성에 대해서 없어져서, 정전기 현상은 금방 없어져서 뭐 이렇게 사용하기가 힘들었는데, 볼타가 그 이러한 전지, 볼타 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전에는 전기적인 현상이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었는데, 전지를 만듦으로써 지속적인 전류를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전지가. 지속적인 전류가 가능함으로써 물도 전기 분해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실험적으로도 굉장히 유용하고, 전류를 흘려보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령 이제 그 전지에 전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류가 흐를 수가 있었는데, 우연히 에르스테트라는 과학자가 그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서 뭐 나침반의 바늘이 막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서로 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뭐지 왜 그럴까 이런 뭐 이렇게 궁금했습니다. 그 이제 앙페르라고 하는 사람이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 사이의 그 힘의 관계식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다 전지가 있었으니까 가능했죠. 그리고 패러데이가 뭐 이렇게 한쪽에서는 건전지가 있어서 전류가 흐르지만 다른 쪽에서는 건전지가 없는데도 전류의 흐름을 변화시켰더니 건전지가 연결되지 않는 도선에서 막 전류가 생기고 이런 전자기 유도 법칙 발견하고 그럽니다. 전류의 변화만이 아니고 우리가 건전지와 연결되지 않았지만 자석을 막 넣었다 뺐다 하니까 자기장의 변화에도 막 전류가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전기와 자기가 서로 다른 것인 줄 알았는데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전자기력이라고 하죠. 옛날엔 전기력과 자기력이었는데 본질은 하나다. 그래서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이고 이걸 이제 맥스웰이 1865년에 방정식으로서 발표를 했죠. 전기와 자기를 통합해서. 맥스웰의 방정식은 사실 여러분들이 보면 약간 복잡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나게 이렇게 수학적으로든 실험적으로든 물리학적으로든 아름다운 식이고요. 아무튼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맥스웰 방정식이 얼마나 이제 그 아름다운 식인지를 나중에 한번 좀 보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서 빛의 정체성도 밝혀졌습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데 이제 빛은 파동처럼 진동을 하는데 매질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자기파는 파동의 일종이 아니에요. 파동은 원래 물질도 아니고 매질이 있어야지만이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그 거시적인 고전적인 거거든요. 사실 파동은. 근데 전자기파는 그런 고전적인 현상과 다른 고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양자적인 현상이고요. 현대물리학의 관점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전자기파, 빛, 파동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별도고요. 사실 이제 조금 더 그 현대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파동과 입자는 장이라고 하는 뭐 전기장, 자기장 할 때 그 장. 한자로는 마당장자를 씁니다만은 공간에 퍼져 있는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장은. 장이라고 하는 통합된 관점으로 파동성과 입자성을 사실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또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약간 이렇게 밑밥 정도만 던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전자기 현상을 가지고서 우리가 전동기도 이렇게 원시적인 거에서 현대적인 전동기를 가지고 또 원시적인 발전기에서 이렇게 산업적인 발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 문명이 가능했던 거죠. 우리가 전기가 없는 현대 문명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다른 외계 문명도 어차피 같은 자연 법칙이고 전자가 자연 현상을 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발달된 문명이라면 역시 같은 전기 문명을 쓸 겁니다. 뭐 전압은 다르겠죠. 자, 이렇게 에디슨이 세운 회사가 있죠. 그 제너럴 일렉트릭 전구 발명을 했고요. 헤르츠가 전자기파를 실험적으로 하면서 그 우리가 통신도 됐고 그 이런 것들이 그 거의 1900년 가까이 됐을 때 일어난 일인데 우리나라 그 대한제국이 79년에 이제 에디슨이 했는데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이 1897년인가 됐죠. 그 고종 황제가 그때 세워서 그때 뭐 이렇게 전화도 놓고 전등도 놓고 1899년에는 전차까지 났어요.
우리나라가 이 대한제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근대 문물 받아들여서 사실 근대화 될 수 있었는데 이제 1905년에 이제 을사보호조약 하면서 이제 외국권 박탈되고 그러면서 1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서울의 그 밤거리 모습을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근데 뭐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되지 못했죠. 몇십 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더 나은 세상에 살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빚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빚은 너무나 빨라서 그 측정하기가 어려웠는데 그 천문학적인 현상, 그 목성과 이렇게 목성의 위성 가지고 뭐 이렇게 언제 나타나냐 이런 걸 가지고 천문학적인 거리 이 정도에서 이제 처음 측정을 레모가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지상에서 측정한 거는 아주 피조라는 실험 과학자가 아주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멋진 방법으로 꽤 정확하게 측정을 했고요. 빛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뭐 한 1마일 1.6km 정도 되는 그런 실험실도 있었고요. 뭐 지구에서 달까지는 거리가 한 38만 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빛의 속도는 한 1.3초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지구에서 제기는 좀 빠르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움직이겠죠. 빛은 뭐 입자냐 파동이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뉴턴이 입자라고 했기 때문에 뉴턴이 또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다가 대세가 입자였는데 100년 지나서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파동일 거다. 간섭, 이중슬릿의 간섭. 근데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뭐 뉴턴이 얘기했는데 당신이 뭐 그렇게 그거 가지고 되겠어? 뭐 이렇게 가지고. 근데 그 다시 60년이 지난 후에 맥스웰이 그 자기의 방정식, 자신의 그 맥스웰 방정식에서 빛이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파동으로 기울어졌었죠. 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빛은 고전적인 관점에서 입자냐 파동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니고요. 그 장, 필드, 특히 이제 양자장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하지만 파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빛은 뭐 파동이 다 그렇지만은 주기 동안 한 파장 가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 에너지가 전달되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주기라는 시간분의 한 파장, 그래서 t분의 람다 이렇게 되는데 그 주기가 이제 진동수랑 서로 역수관계가 있거든요. 주기라는 거는 가령 이거죠. 한 바퀴 도는데 0.5초 걸린다. 뭐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그러면 주기는 0.5초예요. 그럼 진동수는 뭐냐면 1초에 몇 번 도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한 바퀴 도는데 0.5초면은 1초에는 두 번 돌잖아요. 그래서 주기랑 진동수는 서로 역수관계인데 어쨌든 이제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속력은 이제 파장 곱하기 진동수예요. 어느 파동이나 마찬가지인데 빛의 속도는 근데 이제 일정하니까 그 C라고 보통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하죠. 빛의 속도 C는 일정하니까. 그래서 이제 빛의 속력은 일정하고 파장이랑 진동수는 반비례하니까 뭐 파장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진동수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빛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근데 우리가 이제 빛은 파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뭐 전파, 자외선, 뭐 감마선, X선, 가시광선 다 있는데 그 가시광선은 아주 좁은 영역입니다. 가시광선은 이제
가능할 가짜에다 보일 수 있자 해서 볼 수 있는 빛이라는 뜻이죠. visible light 영어로. 자, 우리가 이제 시각이 굉장히 우리 감각에서 중요한데 그 빛이 시각을 지배하고 있죠. 요거 이렇게 한번 보면 이제 한글로 나와 있는 거에 있어서 한 번 더 썼고요.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은 아주 좁지만 비지블 라이트 볼 수 있는. 근데 이제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빨강색이 가장 그 파장이 길어서 진동수는 작고 진동수가 작으면 에너지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빨강색 바깥에 있다 그래서 이제 적외선, 적자가 빨간 적자거든요. 붉은 적자, 외는 바깥에 있자. 그래서 빨간색 바깥에 있는 게 이제 적외선이고, 영어로는 이제 인프라레드, 레드의 그 레드보다 더 밑에 인프라레드. 자, 우리가 자외선은 자자가 이제 보라색 자자예요. 보라색 바깥에 있다 그래서 이제 자외선이라고 그러고, 영어는 울트라 바이올릿. 이게 바이올릿이 보라색인데 그거보다 더 높다 그래서 울트라 바이올릿. 그래서 이제 줄여서 이제 UV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뭐 이러한 빛들이 있고요. 이름들이 있고. 빛은 이제 파장에 따라서 에너지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장에 따라서 진동수가 다르고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빛의 파장에 따라서 사실 현상들이 있고요. 시간이 많지 않지만은 한번 보시면은 그 빛을 온도에 따라서 이제 물체가 빛을 내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그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이제 짧은 빛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볼 때 붉은색으로 보이는 건 파장이 길죠. 이런 건 온도가 좀 높은 별이고, 파랑색으로 보이는 거는 그 파장이 짧으니까 온도가 높은 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별만 색깔만 봐도 저 별은 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온도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이 까만 봉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 가시광선으로는 안 보이지만 적외선 카메라로 찍으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열이 나와서. 뭐 이런 것들을 뭐 천체관측으로도 쓰이는데, 그리고 우리가 우주에서 들어오는 빛은 태양인데, 대부분이 태양인데, 그 대기가 있어서 이렇게 뭐 다 똑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느 파장의 빛은 더 많이 흡수해서 잘 안 들어오고 그래요. 좀 더 보면은 태양에서 들어오는 빛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영역 중에서 하나가 이제 그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이라는 것이 왜 우리가 이제 빨강색과 파랑색 사이를 볼 수 있냐면은, 이게 태양에서부터 가장 많이 들어오는 영역의 빛이에요. 그래서 그 영역에 맞게 우리 시각이 진화해서, 그 태양 온도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표면 온도가 한 5800K 정도라서 우리가 이제 그 영역의 가시광선 영역을 많이 봤는데, 다른 외계 생명체는 자기가 있는 곳의 별 온도가 7000K다 그러면은 아마 파랑색 쪽, 자외선 쪽을 가시광선으로 또 느끼고 있고 그럴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대기에 의해서 이렇게 필터링 되는 것, 파장 영역이 있고요. 그런 쪽은 우주에 나가서 관찰을 합니다. 그 대기의 영향을, 대기 때문에 흡수해가지고 지상에서는 다 이렇게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로 그 관측 이 망원경을 보내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그런 것이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파란 하늘에 녹색, 뭐 흰 구름 이런 부분들 색깔을 느끼고 있죠. 이 색깔은 왜 나뭇잎이 녹색이냐? 그 모든 색이 오지만은 잎에서는 붉은색과 파랑색만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는 데 쓰고, 녹색은 사용 안 하고 그냥 다시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녹색 위주로 보여서 이제 그 녹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나뭇잎이. 뭐 나뭇잎에서 녹색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오히려 이제 녹색은 안 쓰는 빛이에요. 그래서 이제 녹색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 눈은 그 세 가지 세 가지 색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각 세포가 있고요. 알다시피 레드, 그린, 블루 뭐 이런, 그래서 시각이 있고, 시각에 대해서는 이제 좀 우리가 좀 절대적인 무슨 물리량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각 세포가 세 개 있어서 우리 뭐 스마트폰이든 뭐 텔레비든 이런 것들이 다 RGB 세 가지 가지고서 색깔을 내지만은 그 대부분의 포유동물은 이제 그 두 가지 색소가 있어서 우리랑 보는 거랑 다르고요. 그 조류는 뭐 네 가지, 다섯 가지 색상. 뭐 하늘에서 이렇게 먹이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시각이 발달했는데 그 시각을 느끼는 세포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시각 우리가 이제 느끼는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 좀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러한 감각이고요. 그 물고기가 느끼는 시각 감각, 새가 느끼는 거, 또 이렇게 사람도 드물게는 네 종류, RGB 외에 또 다른 종류의 그 시각을 감각할 수 있는 그런 세포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훨씬 컬러풀하게 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마지막 장인데 우리가 이제 본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각이라는 것이 또 우리 사고라든가 감각 또 관측 여러 가지로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 지식에 대해서 어떤 거는 절대적으로 우주 보편적인 지식이 있고 어떤 거는 인간에게만 특이한 지식이 있고 어떤 거는 인간이라는 생물종이 아니고 자기 개인적으로만 또 주관적인 지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또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주관적인 의견인지 또는 어떠한 범위에서만 옳은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옳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지식과 사고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객관적으로 지식이라든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생활에서도 유용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과학을 너무 딱딱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우리 일상과 가까운 것으로서 받아들이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아무튼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많이 반갑고요. 그 부족한 부분 양해 바라면서 또 다음 기회에 어떤 방식으로든 또 이렇게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